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정리하려면 용기부여라고 합니다. 나 자신이 성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성격이 꼬인 남자하고 사귀고 싶은 여자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남에게 미움을 사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정면 공포증에 걸린 여학생이 좋아하는 남자에게 차이는 것을 두려워하듯이 당신은 남에게 부정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남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런 상황에 휘말리느니 처음부터 아무와도 관계를 맺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당신의 목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는 성격이 안 좋아서 이런 사람과 사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자기의 단점을 찾아내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인간관계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크고 작은 상처를 받게 돼 있고 또한 인간은 고독을 느끼는데도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즉, 인간은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만 비로소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민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타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거죠. 참고로 말하면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현재 통용되는 맥락으로 처음 사용한 사람이 아들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등감은 독일어로 가치가 더 적은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즉, 열등감이란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열등감은 객관적인 열등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열등감입니다. 예를 들어 키가 작은 것조차 주관이 개입합니다. 내 키를 장점으로 볼 것인가 단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모두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쪽으로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가치라는 것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계에 나를 제외하고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도 고민도 없다는 거죠. 가치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인간관계로 환원됩니다.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보편적인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아들러는 그것을 우월성 추구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향상되기를 바라는 것, 이상적인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월성의 추구는 열등감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노력과 성장을 하기 위한 자극입니다. 열등감도 제대로만 발현이 되면 노력과 성장의 촉진제가 된다는 거죠. 열등감과 열등 콤플렉스도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열등감 자체는 노력과 성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열등감이 항상 나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학력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남보다 몇 배 더 노력을 하자. 이렇게 결심하면 오히려 바람직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열등 콤플렉스는 자신의 열등감을 변명거리로 삼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다. 나는 못생겨서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A라서 B를 할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열등감의 범주를 벗어난 열등 콤플렉스입니다. 아들러는 이러한 열등 콤플렉스에 대해서 무늬만 인과법칙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는데 마치 중대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납득을 한다는 거죠. 마치 내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한 탓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프로이트의 원인론 관점에서 보면 부모의 이혼은 큰 트라우마이자 그 사람의 결혼관과 밀접한 인과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목적론의 입장에서 그것은 무늬만 인과법칙이다, 가짜 인과법칙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는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 발 앞으로 내미는 것이 무서운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 지금 누리고 있는 놀이, 취미 이런 것을 즐기는 시간을 희생해서까지 변하고 싶지는 않다. 즉, 생활 양식을 바꿀 용기가 없는 상태인 거죠. 다소 불만스럽고 부자연스럽지만 지금 이대로가 더 편하다는 겁니다. A라서 B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A만 아니면 나는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입니다.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학력만 높으면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유능함을 암시하는 말이죠. 지금은 학력이라는 껍데기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나는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월 콤플렉스입니다. 마치 자신이 우월한 것처럼 행동을 하며 거짓 우월성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권력자와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진짓 어필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부자나 연예인이나 정치인 이런 사람들과 찍은 사진 또는 사인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내면이 너무나 허약하구나, 이분은 껍데기에 불과하구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한마디로 남의 후광에 몰려드는 분화광에 불과하다는 거죠. 경력을 속이거나 옷이나 장신구 등 브랜드 제품을 과시하는 것도 일종의 우월 컴플렉스입니다. 권위의 힘을 빌려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공을 자랑하듯 뽐내는 사람,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서 걸핏하면 가장 빛나던 시절을 늘어놓는 사람, 이런 것도 우월 콤플렉스입니다. 아들러는 만약에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열등감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말로 자신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심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죠.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일부러 과시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이한 우월감이 있습니다. 불행 자랑이라는 것인데요.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불행을 마치 뽐내듯이 말하는 사람, 타인이 위로하거나 변화를 권하면 너는 내 심정을 몰라 라고 말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한 것을 특별하다고 여기고 불행함을 내세워서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치 상처난 부위를 어루만지듯이 나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병에 걸렸을 때, 다쳤을 때, 실현을 당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이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불행을 무기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들러는 이것을 가리켜서 연약함은 매우 강한 권력을 지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행을 특별해지기 위한 무기로 휘두르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우월성 추구라는 것은 자신의 발을 한 발 앞으로 내딛는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남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내 앞길에서 한 발 더 걷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전한 열등감이란 타인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외모나 성격, 성별, 지식, 경험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같지는 않지만 대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걷는 것은 누군가와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보다 앞서 나가려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경쟁이라는 거죠. 인간관계의 중심에 경쟁이 있으면 인간은 영영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의 끝에는 승자와 패자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경쟁이나 승패를 의식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겼어, 저 사람에게는 졌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더 나아가면 세계를 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늘 나를 무시하고 비웃고 틈만 나면 공격하고 이러한 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고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은 그들이 늘 경쟁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세계가 적으로 넘쳐나는 아주 위험한 장소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을 주시하고 있을까? 당신을 24시간 감시하면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는 습관이 있던 소년에게 그 소년의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얼굴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너뿐이란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경쟁으로 바라보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패배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경쟁의 방정식에서 해방이 되면 누군가에게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질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에서도 해방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헌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친구다라고 느낄 수 있다면 세계를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는 세계를 위험한 장소로 보지도 않고 불필요한 시기심이나 의심에 눈이 멀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세계가 안전하고 쾌적한 장소로 보이게 됩니다. 때론 사회적인 문제에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분노와 사회의 모순 및 부정에 대한 분노는 종류가 다릅니다. 사적인 분노는 금방 식지만 공적인 분노는 오래 갑니다. 사적인 분노는 타인을 굴복시키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설령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나 말다툼에서 이겼다고 해도 권력투쟁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상대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무언가 복수를 계획하고 복수에 나섭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던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 된다거나 등교를 거부하고 집안에 틀어박힌다거나 손목 자해 증후군 같은 자해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프로이트의 원인론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다라고 단순한 인과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화초에 물을 주지 않아서 시들어서 말랐다는 뜻이죠. 그러나 아들론의 목적론은 아이가 밝히지 않은 진짜 목적, 즉 부모에 대한 복수라는 진짜 원인을 파악합니다. 비행을 저지르고 등교를 거부하고 스스로 손목을 상해하면 부모는 곤혹스러워합니다. 아이는 그것을 알고 문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원인, 즉 가정 환경 같은 이런 원인의 등을 떠밀려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모에 대한 복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모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복수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권력투쟁을 위해 싸움을 걸어왔을 때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싸움을 걸어오고 그것이 권력투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서둘러 싸움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상대에 도발하지 않고 물러서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같이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라는 도구에 의지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있습니다. 이 말의 힘을, 논리적인 말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권력투쟁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그것을 이유로 상대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옳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권력투쟁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즉,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논쟁의 초점이 주장의 타당성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나는 옳다라는 확신이 이 사람은